자, 오늘 제24회 라이브 합격 비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교류 발전기의 기본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 대칭좌표법에 관계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나야 되는데요. 자, 대칭좌표법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구하는 그 내용을 기억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칭좌표법이 실제에 어디에 활용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실제 활용되는 부분은 전기 회로 이론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력공학에서 활용이 됩니다. 전력공학에 가면 송전선로에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가 선로에 접속이 되었을 때에 일선 지락 고장이 생기거나 선간 단락 고장이 생기거나 삼상 단락 고장이 생기거나 이선 지락 고장이 생기거나 삼선 지락 고장이 생겼을 때에 고장 전류가 고장 용량이 영상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게 이 대칭좌표법이에요. 그런데 회로 이론에서는 뭐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 당연히 안 나오고요. 또 교류 발전기의 고장 해석을 하는 부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산업기사에서는 다뤄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고장 해석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돼요. 일선 지락 전류 구하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개념만 갖고 가면 된다. 그러나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발전기의 일선 지락 고장 해석을 하려면 교류 발전기에 대한 기본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장의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당연하게 이제 이러한 일선 지락 전류를 구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류 발전기 기본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류 발전기에 대한 기본식을 증명을 하고 또 그걸 기억하고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잠깐 한번 보세요. 문제를 읽어보면 대칭 삼상 교류 발전기의 기본식 중에 알맞게 표현된 것, 맞게 표현된 것이 있고 틀리게 표현되는 게 있는데 맞게 표현된 게 어느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느 거냐라고 하는데 교류 발전기 기본식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게 기본식이에요. 요거는 뭐라 그랬죠? 요거 제로 되죠? 얘가 영상전압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얘는 정상전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역상전압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전압 강합니다. 얘는 발전기 기전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잠깐 한번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증명하는 방법은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증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이해만 하는 게 좋습니다. 요 선로에는 지금 여기 선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상 임피던스, 정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가 연결이 될 겁니다. 임피던스가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A상의 기전력, B상의 기전력, C상의 기전력이 있는데 여기에 A상의 기전력이 이렇게 간다면 요 기전력은 여기서 생기는 전압 강화가 있겠죠. ZI라고 하는 전압 강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죠? 전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는 단자 전압이라 그러고 얘를 기전력이라 그러고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전압 강하다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이해하죠? 자, 이건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압 강화도 뭐가 있냐면 전압 강화도 영상 전압 강화가 있고요. 정상 전압 강화가 있고요. 역상 전압 강화가 있습니다. 이 전압 강화도 그렇고요. 여기 기전력도 뭐가 있죠? 정상 기전력이 있고요. 역상 기전력이 있고 영상 기전력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단자 전압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단자 전압도 정상 전압이 있고요. 역상 전압이 있고요. 영상 전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전압을 구하라. 그런데 전압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뭐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원래는 이거거든요. V0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 A에다가 당연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전압강을 빼주는 겁니다. 영상 전압강을 빼주면 돼요.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기전력 2 똑같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역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도 역상전압이 되겠죠. 이것도 역상전압이 되는데 이거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영상 기전력이 될 거고 얘가 뭐가 돼요? 정상 기전력이 될 거고 얘가 뭐가 돼요? 역상 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압강화도 역상 전압강화 빼주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게 맞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런데요. 여기는 이 교류 발전기라고 했잖아요. 이 교류 발전기는 얘는 비대칭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제 교류 발전기 이 자체는 대칭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칭분이다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이 있거든요. 선로가 이제 비대칭이 되는 거고요. 발전기는 그대로 대칭 상태다. 발전기를 갖다 비대칭으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칭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요게 없는 거죠. 요게 0인 거예요. 요게 0인 거예요. 이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결국은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얘가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원이 결국 2A하고 같은 정상분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이 식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념을 보면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전력이 없어요. 기전력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대칭분이기 때문에. 발전기 자체가 대칭 발전기입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비대칭 성분. 여기에 있는 비대칭 성분은 당연히 뭐가 되죠? 0이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칭 성분은 정상이잖아요. 얘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얘도 뭐예요? 정상이잖아요. 정상 성분은 존재하죠. 정상 성분은 존재하니까 그 정상 성분이 그대로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류 발전기에 대한 기본식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어서 거기에 관한 이제 이 문제를 구하는 거죠. 지금 영상분은 틀렸잖아요. 영상분 없어야 되는 거고요. 정상분인데 여기는 이제 기전력이 빠져 있는 거죠. 역상분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거죠. 자, 정상분이 요게 정상분이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뭐 그런 것을 찾아봐라 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교류발전기 기본식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기억하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봐야 될 얘기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뭘까요? 불평형률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무슨 율 하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요. 항상 이 무슨 율 하면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곱하기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율이 되는 거죠. 자, 기준분의, 기준값분의 이제 비교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평형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준분의 어떤 비교치가 돼야 되는데 기준이 뭐에 해당되겠어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정상적인 상태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불평형이 되는가라고 하는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이게 비교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역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분 중에 역상분이 몇 퍼센트 정도가 정상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불평형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잘 보세요. 그래서 불평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상전압, 이렇게 정상전압, 이렇게 역상전압이 나온다면 불평형률을 하면 정상분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역상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값을 계산해 보면 0.466이라고 하는 이러한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 정도에 대한 불평형률 구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불평형률을 구하라라고 하면 당연히 정상분 구해야 되고 역상분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정상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정상분을 구하려면 3분의 1에다가 이렇게 돼서 A의 VB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역상분을 구하려면 역상분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역시 3분의 1에다가 VA는 그대로 더해주고요. 여기는 A제곱의 VB 다음에 A의 VC 해서 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불평형 전압 VA와 VB와 VC 값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불평형률을 구하라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뭐 이런 것도 구하고 이런 것도 구해서 거기다 대입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불평형률을 구하라 그러는 문제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거 자체도 구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지금 불평형률에 대한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상전압과 역상전압의 관계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공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뒤로 가가지고요. 문제를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것도 어제 풀었던 문제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각 상의 전류가 주어졌죠. 전압이 주어지던, 뭐 전류가 주어지던, 임피던스가 주어지던 아무 관계 없어요. 영상분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이거 다 더한 다음에 얼마를 하면 돼요? 3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다 더한 다음에 3분의 1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상 전류를 구하든지 영상 전압을 구하든지 이건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에 임피던스가 나와 있죠. 지금 ZA라고 하는 임피던스는 얼마입니까? 1 플러스 J의 1이죠. 그림에 주어진 거예요. 다음에 ZB라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그냥 1이죠. ZC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요건 ZB고 요거는 뭐예요? 1 플러스 1이죠. 1 플러스 J의 1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정상 임피던스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정상 임피던스 Z1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에다가 ZA 더하기 다음 A에 ZB 더하기 A 제곱에 ZC가 되겠죠.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은 그대로 가고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그대로 가죠. 1 플러스 J의 1은 그대로고요. 다음 더하기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1에 가게 120도 한 다음에 1이 되는 거죠. 이거 1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에 가게 240도가 되겠죠. 거기에 뭘 곱해요? 1 플러스 J의 1을 곱하죠.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기 눌러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정상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기 눌러주면요. 그대로 이와 같은 값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 계산기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 임피던스를 구하던 정상 임피던스를 구하던 영상 전류를 구하던 영상 전압을 구하던 그 구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죠. 단지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느냐라고 하면요. 주어지는 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이 문제처럼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분 구하라 하는 것은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이야기거든요. 계산기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기 없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거 계산하려면 세월이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는 계산기가 존재하잖아요. 그냥 계산기에다 넣기만 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입력만 하면 나오니까 얼마든지 이런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칭좌표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더 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여기 델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델타. 델타라고 하는 부하인데 영상분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0입니다. 이건 신경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보통 회로나 뭐 전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 또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락전류를 구하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지락전류. 이 지락전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상전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상전류. 영상전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락전류는 영상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영상전류라고 하는 이 영상분은 땅하고 만날 때만 존재합니다. 땅하고 만날 때만. 땅이 없으면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영상분은 대지를 통해서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분이 존재하는 고장은 뭐예요? 반드시 무슨 고장이 돼야 된다? 지락 고장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델타 같은 경우는 얘는 뭐예요? 비접지잖아요. 비접지 델타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땅하고 만나질 않기 때문에 얘가 지락이 일어나도 영상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회로가 구성이 되어야 전류가 흐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접지가 되지 않으면 한 선이 접지가 되더라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니까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델타 연결이면 선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선로가 없어요. 여기 대지하고 만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랬을 때 한 선이 이렇게 지락이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이 전류가 전원으로 다시 흘러가야 되잖아요. 흘러가야 되는데 접지가 없기 때문에
회로가 구성이 안 돼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이거예요. 여기 영상 전류가 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게 전력에서 배워야 되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Y 결선을 하잖아요. 이렇게 Y결선을 하면 여기가 이제 중성점이 생기고 접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지되는 임피던스에 따라서 얘를 직접 접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저항 접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리액터 접지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가 이제 접지 임피던스가 연결되고 접지가 되면 여기에서 한 선이 지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땅으로 흘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흘러가는 루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락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바로 무슨 전류예요? 영상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접지가 되어지고 중성선이 있든지 접지선이 있어야 됩니다. 접지선이 있어야 영상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접지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비접지입니다. Y결선을 해도 접지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있는 이 접지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영상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상분이 존재하는 곳은 땅하고 만나는 곳에서만 영상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정리되겠죠? Y결선이라고 하더라도 접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비접지가 되면 접지를 하지 않으면 비접지라는 얘기는 접지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접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접지 전류는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형 삼상 회로에서 영상분이 존재하는 회로의 구성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뭐예요? 접지가 되어 있어서 접지선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삼상 삼선식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접지가 되어지는 부분은 여기 이제 사선식일 때 중성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영상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불평형률에 대한 기본적인 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겠죠. 물어보면 기준이 정상이에요. 이 비정상이 기준이 아닙니다. 정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정상전압분의 역상전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 9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9번째 이야기는 외형파라고 하거든요. 이 외자가 무엇을 의미할까? 외는 왜곡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곡된다. 뭐가 왜곡된다라고 할 때 그 외자입니다. 그 왜곡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일그러진다라고 하는 거죠. 일그러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형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그러진 파형, 찌그러진 파형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에 비해서 찌그러졌느냐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뭘까요? 기준. 이 외형파를 판단하는 역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뭘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현파를 기준으로 하겠죠. 정현파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일그러졌느냐, 왜곡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외형파라고 하고요. 나중에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외형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불평형률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외형파에는 뭐라고요? 외형률이라고요.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외형파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현파가 아닌 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정현파, 비정현파 이렇게 불러요. 비사인파, 비정현파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외형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외형파가 되려면 결국 뭐가 있냐면 고조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외형파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존재한다? 고조파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여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이 고조파하고 고주파하고 달라요. 고주파하면 주파수가 높은 파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조파 이건 이제 하모닉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파에 비해서 정수배되어지는 파형. 제1고조파는 기본파죠. 그 다음에 제2고조파는 있어요. 제3고조파, 제4고조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고조파 차수가 올라갈 때에 그 기본 주파수의 1배에서 2배,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고조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파와 하이 프리퀀시 요거는 이제 고주파입니다.
주파수가 높은 것 하이 프리퀀시. 이건 뭐라고 하죠? 하모닉스. 이렇게 달라요. 영어로 얘기하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고조파와 고주파에 대한 차이점을 기억하고 외형파가 된다는 것은 바로 고조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이제 외형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 외형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I1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류가 있죠. 이거 정연파입니다. I1은 뭐라고요? 얘는 정연파입니다. 그리고 주파수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본파라고 부릅니다. 기본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연파 맞죠? 기본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I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 만나고요.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 만나네요. 그래서 요 I2도 정연파입니다. 정연파 맞습니까? 그런데 이 정연파인데 여기에 있는 요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바뀔 때 얘는 몇 번 바뀌어요? 이렇게 한 번 바뀔 때 한 사이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두 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몇 배가 되죠? 주파수가 2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크기는 2분의 1로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파에 비해서 주파수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2배가 되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제2 고조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파가 있고 정연파입니다. 제2고조파도 정연파죠. 그럼 이러한 정연파와 정연파를 두 개를 주파수가 다른 것을 더해 봅니다. 주파수가 다른 것을 더해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 부분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이고조파는 플러스가 되지만 여기 기본파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되는 것은 값이 그만큼 더해져서 커질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요만큼 빼준 값이니까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가 플러스 있고 하나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줄어들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커지겠죠. 이런 파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파하고 이고조파를 더한 파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파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외형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요? 비정현파예요. 자, 이런 비정연파가 존재하는 거죠. 자, 비정연파는 그렇게 기본파가 있고 거기에 이고조파가 존재했을 때 기본파하고 이고조파 그냥 더해만 줘도 외형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두 개를 더해서 외형파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개념이냐면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게 없어요. 지금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요. 자, 파형이 지금 현재 이렇게만 돼 있다라고 봅시다. 점섬으로 된 파형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파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런 파형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전류도 구해야 되고 전력도 구해야 되고 전압도 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던 것을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운 대칭좌표법. 대칭좌표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죠? 그 비대칭 성분이 있었는데 그 비대칭 성분을 다 쪼개가지고 대칭분으로 나눴잖아요. 대칭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정상분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역상분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영상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걔네들끼리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합치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를 해석하려면 얘가 파형을 분해를 해야 돼요. 이 파형을 분해를 해가지고 기본파와 각종의 고조파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해를 해서 분해를 해보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파가 나오고 다음에 제2고조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파형을 이렇게 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분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분해를 해서 기본파를 구하면 기본파끼리 계산하고 2고조파를 계산하면 2고조파끼리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합성해주면 돼요. 외형파로 합성해주면 돼요. 그러면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러한 외형파가 있는데 그것을 이것과 이걸로 분해하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분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해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학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을 이런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푸리에 급수로 이용해서 푸리에 급수로 이 급수를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분해한다. 그래서 이 푸리에 급수를 적용을 하면 푸리에 급수를 적용하면 어떤 거냐면 외형파가 나오거든요. 이 외형파 비정형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얘는 뭐냐면 기본파가 나옵니다. 기본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조파가 있을 겁니다. 고조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류분이 있어요. 직류분. 이런 부분으로 분해를 하는 겁니다. 직류도 있을 수 있고 기본파도 있을 수 있고 고조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분해를 하는데 이 기본파도 사인의 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코사인의 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조파도 마찬가지예요. 고조파도 사인의 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코사인의 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분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비정형파 함수를 ft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비정형파 함수가 ft가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무수히 많은 주파수가 있을 거고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사인 주파수가 있을 거고 그 안에는 또 무수히 많은 코사인 주파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는 이제 직류분도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ft라고 하는 함수는 이러한 여현항에 대한 무수히 많은 주파수와 이러한 정현항에 대한 무수히 많은 주파수와 여기 A0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죠? 직류입니다. 직류와 여기에 있는 여현항, 코사인입니다. 정현항, 얘는 정현이죠. 정현항은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이라고 그랬죠. 정현파가 사인파죠. 그런 건 알잖아요. 그래서 정현항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식을 일반화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푸리에 급수 전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푸리에 급수 전개를 해서 여기에 있는 여기 정현항이 많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 값들을 계산을 해가지고요.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파형이 있다면 그 파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 값을 직류분 다음에 여현항의 개수 다음에 또 여현항의 개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죠? 여기에 보면 정현항의 개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각기 다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것을 구해서 어디다 대입한다고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요거 이제 사인 코사인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것을 정리해서 사인 코사인으로 나누는 거. 요걸 갖다 우리는 푸리에 급수 전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톱니파가 있다면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형이 사인의 기본파와 사인의 2고조파와 사인의 3고조파와 사인의 4고조파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진 파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할 수 있습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금 알려드려서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적분을 몇 번 합니까? 여기 보면은 적분을 몇 번 해요? 3번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얘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톱니파만 된 걸 가지고도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해서 집어넣고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느냐 이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면 조금 더 쉽게 문제가 나오겠죠. 절대 복잡하게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여러분 수준하고는 여기에 있는 푸리에 급수 전개, 수학적인 개념을 적용해서 푸는 것은 기사시험 수준의 오버스펙이다. 안 나온다. 그러나 이제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당연히 이거 해야 되죠. 학과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부 시험에서도 학부 공부할 때는 이건 꼭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역시 이제 기사 시험에서는 1분 30초짜리 문제로서는 안 맞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고 여기에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나와요. 지금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실제 풀이의 급수 전개할 때는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진짜 간단한 게 나와요. 진짜 간단한 게 나와요. 그래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지금처럼 묻는 것들을 본다. 풀이의 급수 전개에 대한 의미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요 밑에 있는 예제를 보세요. 비정연파를 풀이의 급수로 분석을 하면 어떤 파로 이루어져 있는가 묻고 있잖아요. 아까 직류분이 있다고 그랬죠. 기본파가 있다고 그랬죠. 고조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이게 바로 답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갖다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그러면 요게 이제 그 수식이 되는 거예요. 직류분이 있겠죠. 직류분이 있는 거 이거밖에 없네요. 그럼 얘가 답이죠. 나머지는 직류분 자체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이제 요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개가 똑같은 문제인데 수식으로 표현하거나 뭐 글로 표현하거나 이런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 아주 간단하고 바로 보면 답이 보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런 주기적인 구형파, 이건 이제 부형파라고 하는 것은 비정연파죠. 예, 얘는 비정연파입니다. 비정연파에 대한 신호는 무수히 많은 주파수 성분을 갖는다. 그래서 이걸 후리의 급수 전개한다. 후리의 급수 전개한다. 후리의 급수라고 하는 것도 답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간단한 건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잠깐 언급을 해드려 볼게요. 어떤 거냐면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 정도로 한번 볼까요? 뭐 이 정도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리의 급수 전개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게 문제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정도 문제죠. 이 정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후리의 급수 전개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후리의 급수 전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개하면 어느 것이 답이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 이렇게 전개해가지고요. 이렇게 구해서 답 찾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파형을 보는 겁니다. 이 파형에 대한 대칭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대칭성. 대칭성을 판단하는데 지금 이 파형은 대칭성을 판단해 보면 정현대칭입니다. 정현대칭이고요. 반파대칭, 정현대칭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반파대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반파대칭은 아닙니다. 반파대칭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현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현대칭 아닙니다. 그러면 이 파형은 정현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느냐? 정현파로 나옵니다. 여현파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정현파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얘는 정현대칭이기 때문에 이 파형은 무조건 무슨 파로 이루어져야 된다? 정현파로 돼야 된다. 정현파. 여현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현파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파형이 전부 다 뭐예요? 정현파입니다. 그러면 네 개가 다 맞는데 어떻게 답을 찾아내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반파대칭을 보는 겁니다. 반파대칭일 때는 홀수파만 존재합니다. 반파대칭이라고 하면 홀수파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반파대칭이 아닐 때는 홀수파 플러스 짝수파 요게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기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뭐만 존재하는 거죠? 홀수파만 존재하잖아요.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예. 반파대칭일 때는 홀수파만 존재하는데 반파대칭이 아니면 홀수파와 짝수파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답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홀수파, 짝수파, 홀수파, 짝수파 다 존재하죠. 그럼 어느 게 답이냐 이렇게 보는데 차이를 보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죠. 여기는 하나는 플러스, 또 하나도 플러스, 또 하나도 플러스입니다. 그럼 파형이 뭐죠? 플러스파와 마이너스파, 플러스파와 마이너스파 하니까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렇게 이 파형을 보고 대칭성이 무엇인가 이걸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풀이의 급수 전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칭파에 대한 풀이의 급수 전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칭파에 대한 풀이의 급수 전개. 자, 이해가 됩니까? 대칭파에 대한 풀이의 급수 전개. 자, 이런 부분이 되겠죠. 대칭파에 대한 풀이의 급수 전개. 좀 앞쪽으로 가면 있겠네요.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앞 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대칭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반파 대칭파. 그 다음에 우함수. 이건 이제 뭐냐면 코사인 대칭, 여현 대칭파.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함수. 이 기함수라고 하는 것은 사인 대칭파거든요. 사인 대칭파. 그래서 이런 그 비정연파에 대한 대칭성, 이걸 확인하면 대칭파에 대해서 풀의급수 전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칭성을 파악하면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예제를 가지고 잠깐 언급해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이제 파형을 보면서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풀의급수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그 다음에 과연 그 다음에 풀의급수 전개했다면, 풀의급수 전개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시료값은 어떻게 구하고, 뭐 전력은 어떻게 구하고, 삼고조파 시료전류는 어떻게 구하고, 그다음에 뭐 사고조파 시료전류는 어떻게 구하고, 뭐 이런 거죠. RX가 직렬로 연결했을 때에 그러면 역률은 또 어떻게 구하고, 비정연파 역률 어떻게 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회로 해석적인 이야기가 또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부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